그래서 왜 스위스 시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장 칼뱅, 뭐 존 칼빈, 뭐 칼빈이라고도 하는데 개신교의 뭐 종교가 기본적으로 기독교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분의 종교 개혁이 있지 않았다면 이분이 만약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스위스 제네바로 이주하지 않았다면 아마 스위스 시계 산업은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스위스 이전의 나라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보면 사실 스위스는 시계 제작에 있어서 역사가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역사가 거의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와치메이커, 독일, 뭐 이탈리아 이쪽에 유명한 와치메이커들은 있었지만 스위스는 그렇게 부각을 나타내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가 1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이 자기의 궁전, 예전에는 지금은 시계를 뭐 포켓워치, 손목시계 이런 식으로 시계가 사람을 따라 이동을 하지만 예전에는 시계라는 게 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유럽에 가면 시계탑들이 있잖아요. 그 시계탑을 보고 시계를 알던 시절이고 벽시계나 아니면 뭐 그렇다고 탁상시계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클락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은 뭐 월클락, 테이블클락이라고 하는데 그런 클락의 시대에는 시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 와치메이커가 움직이는 거예요. 와치메이커가 오더를 받으면 영국의 성에 가서 시계를 만들어주고 다시 뭐 프랑스에서 오더가 오면 프랑스를 가서 시계를 만들어주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계가 작아지고 이동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한 곳에서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를 뭐 중국에도 팔고 뭐 포르투갈에도 팔고 영국에도 팔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계를 워낙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이런 약간 강대국들의 사람 그런 시계 제작자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들이 스위스로 이주하게 되었나 아니면 스위스로 이동하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을 데리고 스위스로 이주한 분이 바로 장 칼뱅이라는 분인데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 신교도들이 유난히 약간 워치 제작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약간 이런 약간 상인이기도 하면서 제작자이기도 했는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세금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종교 탄압을 받으면서 존 칼뱅이 자기의 신교도를 데리고 제네바로 이주했잖아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원래는 되게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었었어요. 뭐 그 당시 뭐 장신구들을 보면은 금은 세공을 했던 것들이 해서 제네바 에나멜이라고 해서 아직도 되게 유명하기도 한데 에나멜러거나 세공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뭐 시계를 제작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유럽에서 또 뭐 낭트 칙령 같은 청교도 혁명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사치품 있잖아요. 되게 블링블링한 사치품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령이 내려지자 갑자기 제네바에서 뭐 그런 화려한 장신구를 만들던 제네바인들이 아무것도 이렇게 자기가 만든 것들이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칼빈이랑 함께 이주했던 와치메이커들이 하나 둘씩 그들에게 시계 제작하는 법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스위스라는 자연 환경을 또 보면 스위스가 사실은 되게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긴 하지만 예전에 한 200년 전만 해도 스위스가 되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 예가 뭐냐면 유럽의 로마 교황청에 가면 교황청의 용병들이 다 스위스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몇백 년 전에 그 용병이 역사가 되게 오래됐는데 되게 못 살던 시절에 그렇게 로마 교황청에 용병을 보내서 우리나라가 약간 뭐 독일로 광부나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처럼 유럽의 스위스에서도 너무 못 살고 먹고 살 게 없고 이래서 용병을 보낼 정도로 되게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유럽의 역사 속에서 스위스 사람들이 시계를 잘 만들게 됐고 스위스 시계가 유명하게 됐는데 또 하나는 스위스의 자연 환경을 봐도 스위스라는 나라가 시계를 잘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스위스 시계의 역사가 300년이 넘었는데 지금 보면은 전구가 발명되고 이렇게 전기를 쓸 수 있게 된 거는 100년이 좀 넘었거나 되게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스위스라는 나라를 직접 가보면 사실 시계라는 거 정밀 산업을 하려면 밝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위스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형설지공이란 말처럼 눈이 항상 눈 덮인 만년설이 있는 그리고 눈이 많이 오고 또 뭐 햇빛이 되게 더 밝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겨울에 할 일이 없잖아요. 농부들은. 그러니까 겨울에 오히려
낮에,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는 농사를 지었고 겨울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계를 만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위근 그런 신교도들에게 시계 제작 기술을 배워서 그들이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최적화된 6개월 동안의 긴 겨울 동안에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봄이 돼서 눈이 녹으면 그걸 다시 갖다가 시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스위스가 오히려 되게 그동안 힘들었던 자연환경, 겨울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족들끼리 눈에 반사된 햇빛이 그러니까 눈으로 햇빛이 반사되면 평소보다 더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환경까지 이용해서 스위스 사람들이 시계를 만들었고 시계가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18세기 제네바의 워치 공방의 모습이에요. 이들을 캐비노티에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 워치메이커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겨울에는 시계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캐비닛 같은 작은 책상 같은 거를 놓고, 캐비넷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책상 같은 거 하나 놓고 워치 제작 그런 걸 놓고, 창문이 되게 크잖아요. 이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갖고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캐비노티에라고 하고, 실제 바쉐론 콘스탄틴 같은 브랜드에는 캐비노티에 컬렉션이 있는데 그 캐비노티에가 시계 컬렉션 이름에 들어갔다는 건 되게 좋고 그 장인이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해요.